여러분들이 논문이라는 걸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거의 안 들어봤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논문을 이제 잘 작성하는 사람들은 논문 리뷰만 봐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리뷰라는 게 우리가 그 선행 연구를 단순히 축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는 것이 아니고 서머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어떤 선행 기준 논문으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비평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가 다 학위 논문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선행 논문이 그냥 과제를 위한 과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논문을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예를 들면 뭐 인트로덕션 섹션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메서드나 리절트나 아니면 우리가 디스커션 섹션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 자 이런 것들이 분야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학 연구라고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뭐 여러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연구 중심적인 대학원들은 보면 대부분 메서드 관련된 수업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메서드가 그 어떤 모델링이나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논문 작성에 대한 메서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experimental study 같으면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분야는 다 다르지만 강은혜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약동학이면 비열등성 뭐 이 실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진행이 된단 말이죠. 뭐 또는 동등성 실험이라든지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몰 데이터를 애널리틱스하는 것부터 빅데이터를 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메서드가 있습니다. 또는 뭐 쿼시 익스페리먼트 스터디 그러니까 준실험이라고 하잖아요. 준실험 연구도 있고 때로는 분야에 따라서는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 뭐 단면 연구 롱디튜디널 데이터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뭐 종적 연구 팔로우한 연구를 얘기합니다. 뭐 또는 나아가서는 뭐 코호트 연구 의료에선 코호트 연구 되게 많거든요. 코호트라는 어떤 하나의 이 집단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은 한 3개 학기 정도 개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뭐 이제 분야마다 뭐 다 일괄 통틀어서 얘기할 건 아닌데 대체로 우리가 무언가 이제 논문을 쓰려면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이거는 이제 리서치 디자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서치 디자인을 우리가 제외하고 그냥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래밍 연구를 한다 하면 뭐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결국은 데이터가 사람의 데이터, 인체 유래물 데이터, 예를 들면 DNA나 뭐 혈액 샘플, 뭐 아니 소변 샘플, 뭐 또는 각각 이것은 뭐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간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리서치 디자인을 무시하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를 제외하면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순수 공학이에요.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뭐 이런 쪽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뭐 하나의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냥 뭐 정확도가 어땠다, 뭐 민감 뭐 성능이 어쨌다, 퍼포먼스가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물론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분야 연구가 있고 소위 우리가 디지털 학노화 이거 뭐 학노화 디지털 헬스케어인가요? 맨날 헷갈리는데 디지털 학노화인가요? 디지털 학노화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디지털 학노화 헬스케어라는 큰 범주 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어, 리서치 디자인을 정해놓고 하는 수업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여러분들이 놓치면 그 학부 때랑 지금은 별 다를 거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리서치 디자인을 제외하고 얘기를 하자면 학부 때 배우는 코र्스워크하고 지금 석사 때 배우는 코र्스워크가 그렇게 어드밴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약간의 뭐 좀 더 심도 있는 이론을 배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그 뭐라 이제 폄하할 건 아닌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래서 곰곰이 제가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어떤 사실 이제 공통 필수 수업을 디지털 헬스케어를 할 게 아니라 원래는 여러분들이 리서치 디자인부터 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약회사에 있던 뭐 무슨 뭐 생명과학 다루는 뭐 국정연구원에 계시던 간에 어쨌든 한 가지 일만 아예 처음부터 배울 거를 그러니까 면허학과처럼 배울 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배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래서 오늘 한 20분 정도는 리서치에 대해서 좀 큰 얘기를 드릴 게 아니고 이거는 뭐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런 수업 자료도 있어요. 저는 그 어떤 외부 이렇게 뭐 강의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외부 특강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학술대 학회 같은 데 가서 제가 스피치를 할 경우가 많아서 이제 스페셜 렉처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A부터 Z까지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부터 롱디튜드널 스터디까지 이렇게 준비한 건 4시간짜리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할 수는 없어서 나중에 제가 그런 교과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교육 과정을. 그럴 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뭐 제가 굳이 수업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리서치 디자인을 실험 연구부터 관찰 연구까지 쭉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할 건 그 홍보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디자인은 아니지만 논문 우리가 소위 리서치 페이퍼에 들어가는 섹션별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소위 우리가 올바른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 자, 이런 것도 사실은 학교마다 수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논문 작성법. 왜냐하면 또 영어 논문 다르고요. 또 한국 논문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과학이든 의학이든 이쪽에 논문이나 보고서를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널마다 어서 가이드런스를 보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리서치 페이퍼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논문 한번 써보신 분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창피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퍼블리시 해봤다. 예, 손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저기 6번 누르시면 손 들 수 있잖아요.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써봤다. 예, 아무도 없진 않잖아요. 자, 예, 응앤비의 통씨는 그 SCI 저널 쓰셨으니까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여기 또 손 안 드셨지만 빈선지 학생도 SSCI 저널이랑 SCI 저널이랑 국내 논문도 쓰셨으니까 잘 알고 있고 지금 나머지 분들은 어때요? 강은혜 선생님 혹시 써보셨어요? 듣고 계신 거죠? 강은혜 선생님. 다들 예, 이게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만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김채영 선생님 혹시 써봤나요? 제가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아직 안 이거 마이크가 없으셨나 보다. 아직 안 써봤다라고 고백을 하셨고 공순진 선생님 어떻습니까? 끝에 계신데 지금 듣고 계신가요 혹시? 아바타만 계신가요? 네. 선생님 듣고 있었네요. 공순진 선생님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 생기연에 계시다고 그랬나요? 생명 뭐죠 그게? 기술연구소인가요? 국제연구소. 예, 아무튼 저기 국제연구소에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면 공순진 선생님은 거기서 지금 저번에 그 메디컬 이미지로 디텍션 하는 연구 기술 진행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팀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생님은 그쪽에서 그러면 어떤 그 디벨롭하는 연구 포지션이에요? 아니면 R&D 기획하는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해서요, 선생님. 이게 또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는 분인지 아니면 이거를 이제 디자인해서 기획해서 진행하시는지. 네, 아직 네. 연구. 그럼 리서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공수인 선생님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 국책연구원도 사실 연구기관이라서요. 학교기관이랑 동일해서 결국은 아웃컴이라는 게 이제 결과잖아요. 우리가 아웃컴이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결국은 리서치가 됩니다. 그 리서치가 되는데 이제 개발한 어떤 디섹션하는 이제 AI 메디슨 그러니까 AI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DRL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뭐라고 그러죠?
이 허가받는 등급이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6단계, 9단계까지 있죠. 9단계까지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뭐 사용자 유저빌리티에 대한 사용자 어떤 편의성, 액세스빌리티 뭐 이런 어떤 뭐죠 이게 편의성, 뭐 접근성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이제 그 파일럿 스터디도 물론 합니다만 결국은 헬스케어 연구에서는 제일 마지막이 이 전임상 연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AI 메디슨은 결국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게 사람 의사만큼 이게 정확도가 높냐 요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파 지수, 그러니까 일치도를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카파 지수를 통해서 사람 의사만큼 AI 이 의료 AI가 그만큼 효과적이다. 이런 걸 이제 증명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뭐 민감한 제가 뭐 선생님들한테 지금 질문을 한 게 어떤 공격적인 질문이 아니라 써본 사람이랑 안 써본 사람을 일단 제가 파악을 해서 만약에 다수가 안 써봤으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써본 사람이 다수라면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써본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선생님들 그 리뷰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리뷰는 포인트를 두고 하셔야 되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를 리뷰하실 때에는 포인트를 두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리뷰에 포인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를 그냥 과제로 한번 뭐 번역해서 좀 축약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앞으로 할 리서치 플랜에 이게 지금 레퍼런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예를 들면 그 선행 연구의 메서드를 우리가 키포인트로 둘 것이냐 아니면 리설트를 키포인트로 둘 것이냐 아니면 때로는 의료 보건 연구에서는 메커니즘이 되게 중요합니다. 메커니즘에 대해서 예를 들면 포인트를 줄 것이냐. 자, 리뷰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일단 논문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성부터 심사해서 출판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논문 작성이 미흡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미션을 하고 나서 문제가 이제 리뷰라고 해서 심사를 받는데 보통은 3인에서 5인, 예, 3명에서 5명, 많게는 5명, 6명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문제가 이게 작성이 미흡하면 여기서 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도 결과가 결국은 리젝 논문이 게재 불가가 되거나 아니면 운이 좋으면 대체로 99% 리비전을 받게 돼요. 리비전은 뭐냐면 다시 이제 수정하라는 건데 보통은 메이저 리비전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좀 운이 좋으면 마이너 리비전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고쳐서 내게 됩니다. 결국은 독자들은요 양질의 논문을 읽기를 원하기 때문에 좋은 저널일수록 그 소위 이제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일수록 굉장히 양질의 논문 그리고 어셉턴스 레이트가 굉장히 낮아요. 예, 쉽게 말하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결국은 좋은 논문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메타 애널리틱스 그 메타 분석이라고 하죠. 메타 분석 수업도 한번 개설해 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뭐 메타 분석 논문도 많이 이제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좋은 논문이 뭐냐 결국은 이제 재현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또 결론이 굉장히 정당성 그러니까 결론이 타당해야 돼요. 자,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어떤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연구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머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basic structure of a paper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아주 basic structure는 뭐가 있냐? 지금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쓰시는 논문들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연구라고 하면 우리가 의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공학이든 자, 지금 보시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이라고 해서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서론, 개요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팔이 불편해서 여기 쓸 수는 없는데 제가 구두로 하자면 인트로덕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백그라운드예요. 백그라운드.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디멘시아,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치매를 스크리닝하는 프리딕션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갑자기 제가 어떠한 이론적 배경 없이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메서드로 들어가서 그냥 치매 환자 모아서 뭐 저기 기억력을 테스트해서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읽는 독자들은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보면 독자들한테 흥미를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런 연구가 진행되기까지 선행 연구의 차별점이 뭔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쓴 논문은요, 이 인트로덕션을 딱 읽기만 해도 독자들이 관심이 확 올라가요. 자, 소위 이제 학술 논문에서는 인트로덕션은, 자, 저는 원래 이거 다 설계해 놓고 연구를 진행합니다. 저는 저랑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대충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 섹션은 크게 패러그래프를 저는 6개를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논문을 작성할 때 이 패러그래프를 다 정해놔야 토탈 워드를, 그러니까 이게 리미테이션이 있거든요. 워드 예를 들면 뭐 4,000단어 미만으로 해라 뭐 이런 거 할 때 이 서론이 길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 논문은 길어요, 이게. 한국 논문은. 근데 짧은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소위 연구의 트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트렌드.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디케이드 20년 동안에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예를 들면 어떤 추세를 보였는지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근데 두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오브젝트가 들어가야 돼요. 오브젝트. 그러니까 연구 목적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이 분명해야 연구 설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논문 쓰다 보면 굉장히 실수 많이 하는 게 연구 목적이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약간 장황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뭔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장황하죠. 그래서 이거를 짧게 과학적인 거에 맞게 써야 됩니다. 이거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메서드 방법 섹션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석사 과정 있는 동안 자주자주 선행 연구를 읽으면서 메서드를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서드는 실제로 대상자는 어떻게 모집했는지, 예를 들면 또 스몰 데이터면 예를 들면 뭐 약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검정은 어떻게 했는지, 과학적인 검증, 통계적인 검증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메저먼트 측정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들어갈 거고 반대로 X 변수를 어떻게 익스트랙션 했냐, 추출했냐, 또는 변수는 측정 어떻게 했냐, 이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메저먼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메저먼트가 없이 그냥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게 타당해야 좋은 저널에 실려요. 컴퓨터 사이언스 저널도 저도 많이 실어봤는데 이걸 만약에 메서드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메저먼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아이몰드에 따르면 우리가 베이직 스트럭처를 말씀을 드리자면 리절트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리절트는 이거는 선행연문을 읽으시면 2번하고 3번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창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벨리티가 여기 들어갈 수는 없어요. 방법이나 결과는 상당히 무미건조하게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선행 연구를 많이 읽어보시면 선행 연구에서 리뷰할 때 포인트를 두라는 게 선행 연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A란 연구에서 리그레션 모델을 썼으면 B라는 연구에서는 좀 더 진보적으로 리그레션 한계가 있으니까 리그레션보다는 나는 뭐 예를 들면요 뭐 서포트 패턴 머신을 썼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타당함이 요 인트로덕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맥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셔야 되고 리절트에서는 뭐 표나 그림으로 또 잘 간략하게 설명이 들어가야겠죠. 자, 이제 네 번째가 요게 어려워요. 자, 요게 왜 어렵냐면 자, 저는 사실은 한 300편 정도 논문을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의료 쪽도 논문을 써봤고 컴퓨터 사이언스 쪽도 논문을 써봤고 뭐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쪽도 논문을 써봐서 여러분들의 학문 분야마다 이게 약간의 논문의 어떤 이
이 관점이 다르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많은 저널의 심사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 보건 쪽에서 관점이 더 도메인이 있는 그런 필드랑 그게 아니라 컴퓨터 사이언스나 AI나 이쪽이 엔지니어링 쪽이 좀 더 도메인이 있는 쪽이 달라요. 이게 디스커션이. 자, 왜 다르냐면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 논문을 썼을 때 심사위원들이 어떤 지적을 했었냐면 왜 디스커션에 왜 선행 연구 결과를 비교하느냐. 본인의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디스커션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선행 연구의 메커니즘을 갖다 붙이느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어떤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을 디스커션에서 비교를 하니까 엉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왜 그러냐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설명이라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건의료 쪽은 그게 아니라 메커니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마 강은혜 쌤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약이 있고 B라는 약이 있는데 A라는 약이 좀 더 예를 들면 트리트먼트로서 더 우수하다라고 했을 때 그 약이 어떤 질병에 왜 더 우수한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디스커션이라는 쪽은 이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다뤄줘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예를 들면 똑같이 우리가 AI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헬스케어나 예를 들면 메디칼 쪽 관련된 저널이라면 그런 쪽 저널에서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든지 이런 쪽의 저널에서는 지금 이 AI가 도출한 결과에 대해서 이 메커니즘, 의미를 달아줘야 돼요. 예를 들면 왜 리그레이션 모델보다 서포트비트 머신으로 했을 때 왜 더 퍼포먼스가 올라가냐 뭐 이런 것들이죠. 대체적으로. 자, 근데 뿐만 아니라 이런 성능에 대한 비교에 대한 이유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데이터가 결국 의미하는 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의료, 보건, 뭐 약학 이런 쪽은 디스커션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인트로덕션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그쪽으로 논문을 이제 앞으로 퍼블리시 하시고 싶으신 분들, 서밋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논문을 읽을 때 디스커션 쪽을 상당히 의미 깊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예를 들면 우리가 연구하는 거에 대한 해석은 누군가가 비슷한 연구를 했던 선행 연구를 했던 연구자가 대체적으로 디스커션 섹션에 어느 정도 메커니즘을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따오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게 여러분들만 유일하게 세상에서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나는 세상을 본 거라고. 그러니까 연구자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선행 연구자보다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접목해서 연구를 진행한 게 대체적인 연구의 경향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디스커션 세션은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저처럼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그 응용 쪽으로 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을 개발하실 분들이 아니라, 수학적인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시려는 분들은 디스커션 섹션을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금 첫 번째는 인트로덕션인데요. 이거 인트로덕션을 왜 쓰냐가 핵심인데 왜 연구했는지 요거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연구를 진행했냐는 다시 얘기하자면 연구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질문인데 이거는 선행 연구의 백그라운드, 트렌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연구를 왜 했는지를 독자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치매에 대한 예방, 연구, 예측 모델을 만든다. 치매가 만약에 감기처럼 금방 나을 수 있는 질병이라면 굳이 프리딕션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프리딕션 모델을.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예를 들면 치매는 디제너티브한 디지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래서 early detection이 중요하고 early screening이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전개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요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근데 인트로덕션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이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논문이란 게 오리지널 아티클뿐만 아니고요. 아티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리뷰 형식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에디토리얼 같은 경우도 있어서요. 페이퍼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만 어쨌든 핵심은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논문을 선행 논문을 리뷰하는 이런 작업에 있어서 인트로덕션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번역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한국 논문을 그대로 축약해서 넣으면 그거는 리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그대로 있는 거를 지금 따온 거잖아요. 좀 줄여서. 그거는 학부생들이 하는 거죠. 레포트죠, 레포트. 그런 식으로 해서 리뷰를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리뷰를 한 편을 하더라도 맥락에 맞춰서 해라. 인트로덕션은 짧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간 반대로 여러분들이 라이팅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라이팅 했다는 가정하에서 중요한 골조, 건축물에 골조가 있잖아요. 시멘트 바르기 전에 그 철골. 그거를 뼈대를 가져오셔야 돼요. 말이 쉽지 리뷰는 깐깐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자, 리뷰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하시게 되면 이런 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지금 요거는 이제 포멀하게 말씀을 스탠다드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딱 6개 패러그래프로 진행할 때 제가 쓰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 서로는 글 쓰는 사람의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쓰는 또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한 2문단 정도는 백그라운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첫 번째는 백그라운드가 들어가고 또 만약에 아주 희귀한 질병이라면 질병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질병이 무엇이다라는 것들 예를 들면 코로나19라는 용어는 지금은 익숙하지만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럼 코로나19가 뭔지부터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define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선행 연구에서 동향이 들어가면서 내가 이 연구는 도대체 뭐가 더 추가됐냐, added 됐냐,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보다 내 연구의 차별점이 뭐냐, 예, 이 연구가 뭐가 다른 거냐, 이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백그라운드에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리그레션은 예를 들면 선행 연구들은 치매의 리스크 팩터를 찾는 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리그레션 모델에 베이스 해왔다, 기인해왔다. 근데 리그레션 모델이 뭐가 문제냐? 이제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죠. 리미테이션. 예를 들면 리그레션 모델은 뭐 예를 들면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실제 리얼월 데이터에 맞지 않더라. 그러니까 클리니컬 데이터에 맞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이 클리니컬 데이터에 예를 들면 논 리니어한 모델까지 다 넣을 수 있는 머신러닝을 적용했다. 이런 내용이 서론에 들어가면 훨씬 좋습니다. 연구의 차별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국내 논문만 드립다 읽은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외국 논문이 뭐가 좋냐면 주로 외국 논문은 6 패러그래프 안에 다 끝납니다. 인트로덕션 섹션이. 우리나라 논문은 이게 2페이지를 넘어가요. 2페이지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간결해야 돼요. 명확하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로직이 있어야 됩니다. 로직이. 그래서 우리가 아주 클리어파이하게 기술해야라. 디스크립션 할 때 클리어파이하게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굉장히 못돼 먹은 걸 배운 건데 국내 논문에 주로 그러는데 인트로덕션에 예를 들면 그래서 A 연구에서는 뭐 누가 뭐라고 했고 B 연구에서는 누가 뭐라고 했고 C 연구에서는 누가 뭐라고 했고 이거를 왜 인트로덕션에 이렇게 줄줄이 열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거 다 잡아먹잖아요. 용량을. 그러니까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인트로덕션은 예,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래서 그런 거는 어디 써줘야 되느냐? 예, 바로 디스커션 섹션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길동은 누가 뭐라고 그랬고 성춘향은 뭐라고 그랬고 성춘향 연구에서는 뭐 어쩌고 홍길동 연구에서는 어쩌고 이거는 디스커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트로덕션 쓰시는 분 되게 많아요. 한국 논문 대부분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네,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의도. 무엇보다. 즉 어브젝트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연구 목적이. 네. 리서치 퀘스천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서드는 자, 이거는 우리가 빅데이터든 스몰 데이터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이 섹션을 보면 이 연구가 얼마나 디자인이 잘 됐냐 안 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과정 때는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논문에 리서치 디자인을 접해야 된다. 자, 왜냐하면 리서치 디자인을 제대로 안 하면 안 하고 리서치를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연구자들이. 그러면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예,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허점투성이겠죠.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 설계도면 없이 대충 그냥 막 벽돌 쌓으면 건물이 안 되겠죠.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리서치 디자인도. 그래서 이거는 연구 시작 전에 이미 명확하게 결정이 되고 나서 뭐 심지어 뭐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션까지 다 되고 나서 진행이 되면 제일 좋아요. 약동학 하시는 분들은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션까지 다 하고 합니다. 보통은 스몰 데이터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연구 과정이랑 연구 중에 문제점, 문제점 이런 것도 좀 들어가면 좋긴 한데 대체로 이런 게 이제 학문 분야마다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는 핵심이 되는 거는 검증이에요. 검증. 우리가 그러니까 이 검증이라는 것이 머신러닝으로 하던 스태틱스에서 하던 우리는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위 우리가 머신러닝에서는 퍼포먼스 부분이 검증이 되겠고요. 밸리데이션 부분 있죠. 자, 그 다음에 스태틱스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가설 검증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하게 됩니다. 네, 뭐 맥락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메서드 섹션에 제일 꼭 필요한 거는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대상. 자, 우리가 subject 대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measurement 그러니까 어떤 툴을 썼냐 또는 뭐 예를 들면 툴뿐만이 아니라 검사라면 예를 들면 뭐 약동학이라면 어떤 검사를 썼냐 어떤 시약을 썼냐 이런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메서드예요. 어떤 이제 어떤 수학적인 통계학적인 또는 머신러닝적인 방법을 썼냐 알고리즘을 썼냐 알고리즘 부분이 되겠죠. 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뭐 대상은 좀 넘어갈게요. 대상의 요새는 의료 쪽 연구는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연구마다 좀 다른데 약간 순수 의료 쪽은 샘플 사이즈를 캘큘레이션 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대상을 많이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특정 실험에 있어서. 약물 실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죠. 이 약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사람 대상 실험을 하는데 예를 들면 무작위로 뭐 10만 명씩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익스포즈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때는 우리가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션을 하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도 좀 이제 분야마다 다른데 지금 순수 공학 쪽에서는 우리가 IRB라고 해서 IRB 그러니까 그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이제 데이터들이 많은데 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헬스케어 관련된 연구들은 다 사람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반드시 IRB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사람한테 나온 데이터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디지털 헬스케어나 AI 메디슨 관련된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IRB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직접 수집 안 했더라도 자, 이런 것들이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디자인 부분에서는 이 연구가 어떻게 디자인되었느냐, 그러니까 메서드 섹션에서는 이걸 반드시 기술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심플하게 써야 돼요. 심플하게 써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랜더마이즈 됐다면 랜더마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샘플링은 표본을 어떻게 수집했는지 이런 까지 들어가면 정말 정말 좋고요. 이제 만약에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임밸런스 된 데이터냐, 아니면 밸런싱을 어떻게 맞췄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리뷰할 때 이걸 보란 말이에요. 리뷰할 때 디자인을 리뷰할 때 이걸 안 보시고 그냥 이제 논문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옮기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의 수준 이런 거 뭐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리서치를 진행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좀 넘어갈게요. 이건 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은 관계로. 때로는 약동하시는 분은 더스 리스폰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용량 반응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각각의 어떻게 시험 약들의 용량을 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서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애널리시스를 반드시 포함하게 돼 있는데, 애널리시스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또 실험 연구랑 좀 그렇지 않은 연구랑 좀 다른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AI 관련된 연구들은 관찰 연구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직접 실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어떤 관찰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하는 쪽에서는 검증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연구 가설을 미리 하이퍼시스라고 해서 연구 가설을 먼저 만들죠. 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예를 들면 뭐 그 알터네이티브 하이퍼시스가 뭔지, 리서치 하이퍼시스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정하고 거기에 대한 p-밸류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분야마다 좀 달라서. 자, 리설트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리설트는 정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리설트는 이제 연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설트는 여러분들이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본문이나 텍스트 외에 표나 여러분들 뭐 피겨 이런 걸 통해서 제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추상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리설트 섹션을 쓰는 게 아니라 디스커션 섹션에 들어가야 될 걸 리설트 섹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리설트 섹션에서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쓰면 안 됩니다. 메커니즘을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디스커션 섹션에 쓰시라 그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이거 좀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네, 좀 넘어갈게요. 표나 이런 건 넘어갈게요. 뭐 이거는 좀 다 다르니까. 예, 피겨도 마찬가지예요. 피겨나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어떤 저널을 이제 선택하시게 되면 저널에 어서 가이드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 가이드런스에 맞게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 이제 이거는 원론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베이직한 내용만. 예.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디스커션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이제 제가 논문을 지금도 쓰면서 리서치를 하면서 저는 연구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제가 연구를 쭉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디스커션이에요. 저도 디스커션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거랑 준할 만큼 어려운 게 인트로덕션이 어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창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뷰를 받게 되면, 논문 심사를 받게 되면 제일 많이 지적당하는 섹션 중에 하나가 디스커션이에요. 예. 그래서 디스커션을 보충해라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하면 우리가 이 디스커션에서는 뭐가 들어가냐? 이거 지금 제가 베이직하게 딱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야말로 필드마다 다 다르다. 자,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 휴먼 스터디를 이제 가정하고 진행하자면, 요새 말하는 휴먼 스터디가 의학, 약학, 뭐 이제 저기 소프트웨어도 예를 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의료 AI, 그러니까 의료 관련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디스커션이라는 이런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못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냐면 리절트에 나온 섹션에 대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복. 리플리케이트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복하시면 10중 8구 심사위원이 왜 반복했냐를 얘기해요.
생각해 보시면 왜 반복했냐면 연구 디스커션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니까 리설트에 나온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짧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 자, 여기는 메인 리설트에 대해서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 그리고 이 결과가 그러니까 본 연구가 나타내는 의미, 메커니즘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디스커션 부분은 자, 메인 리설트예요. 제가 왜 메인 리설트라고 표현했냐면 예를 들면 제 연구에서 만약에 결과가 5개가 있었어요. 5가지 리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디스커션 섹션에서는 이 5가지를 다 다뤄야 될까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만 너무 힘들겠죠. 5가지를 다 다루면 시간도 부족하고 결국은 페이퍼 리미테이션이 넘어가 버릴 거예요. 워드 리미테이션이. 그러니까 대체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 핵심적인 주요 발견점, 그러니까 메인 파인딩에 대해서 디스크립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디스크립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우리 연구의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를 들면 뭐 A를 했더니 B가 되더라. 자, 이렇게 기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 두 번째를 어려워하시는데 다른 연구의 차이점이잖아요. 근데 차이점만 쓰시면 오히려 불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연구에서 주요 연구는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마시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더라. 예를 들면 그러면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선행 연구를 찾아서 자, A 연구도 그렇고 비슷했고 B 연구도 우리 연구랑 비슷했고 C 연구도 비슷하니까 우리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가 뒷받침한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무난한 디스커션 작성법입니다. 자,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내 연구가 좀 노벨리티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식이죠. 어떠한 과학적인 발견에서는 항상 같은 일관된 결과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일관된 결과가 나온다면 굳이 연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참 사실 트루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술이 치매의 위험 요인이다, 예방 요인이다 하는 연구 결과들이 서로 상반되게 보고되어 왔다. 자, A, B, C의 연구에서는 술은 하나의 예방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D, E, F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는 술은 리스크 팩터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2개의 큰 간략가 있었던 거죠. 서로 상반된 결과가 있어 왔고. 자, 그런데 우리 연구에서는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았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좀 약하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술은 뭐 이 뭐죠? 치매의 좀 위험 요인임을 시사한다, 암시한다. 그래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롱디튜드널 스터디가 더 많이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섹션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드렸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예를 들면 너무 뻔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딥러닝이랑 서포트먼트 머신이랑 뭐 부스팅 모델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딥러닝이 높게 나왔어요. 그 퍼포먼스가 그러면 당연히 딥러닝이 더 진보된 방법이니까 높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왜 그랬는지. 자, 근데 뭐 예를 들면 당연히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딥러닝 알고리즘 이런 측면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분류 성능이 높고 예를 들면 더 스테이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다른 것보다 높게 나왔다 이렇게 써주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 연구도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딥러닝하고 랜덤 포레스트를 비교한 연구에서 딥러닝이 높게 나오더라. 우리 연구도 그랬다. 이게 왜 이렇게 이거는 이 딥러닝 알고리즘의 어떤 정교함 때문으로 뭐 사료된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결과만 쓰면 이게 레포트예요, 레포트. 그렇게 되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선행 연구랑 비교 검토를 많이 해라. 그러니까 선행 연구에서 그러니까 근거라는 게 리서치의 디스커션 섹션에서의 근거라는 것은
우리가 에비던스는 레퍼런스 페이퍼에서 나온 리절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가 이게 타당하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다라는 얘기를 해주려면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랑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 논문이 연구가 타당하다는 얘기를 메커니즘을 달아주겠습니까? 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게 중요한데,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한 메인 파인딩을 2개 정도 쓰시고요. 2개나 3개 쓰시고, 그 다음에 섹션은 뭘 쓰느냐, 2가지를 더 쓰면 되는데, 하나는 리미테이션을 쓰세요. 리미테이션. 리미테이션은 뭐냐 하면 연구의 제한점입니다. 그러니까 본 연구의 제한점. 자, 왜냐하면 연구라는 게 항상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많죠. 뭐 건들면 예를 들면 서브젝트가 제너럴 파퓰레이션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샘플링이 랜더마이즈가 아니었어요. 랜더마이제이션 된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방법에서 예를 들면 롱기튜디널 스터디가 아니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미테이션이잖아요. 그 다음에 측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측정을 실험실에서 측정한 거랑 예를 들면 현장에서 설문으로 측정한 거랑, 만약에 설문으로 측정했으면 추가적인 실험실에서의 레버터리 이 테스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리미테이션을 써주는 거죠. 반대로 실험실에서 했으면 실험실에서 한 건 제너레이션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된 상황이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서베이나 뭐 질적 연구, 예,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었으니까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가적으로 이건 이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컴퓨터 사이언스 논문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디스커션에서.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신다면 향후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침을 줘야 됩니다. 시사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 연구를 기반으로 이런 게 발견됐으니까 이 파인딩을 이제 향후 연구들, 이제 퓨처 스터디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의학 연구에서는 요게 이제 크게 강조되지는 않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것도 지금 여긴 디스커션에서 끝나는데, 만약에 메디칼이나 뭐 약학이나 보건 연구라면 얘는 컨클루전, 결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향후 방향은 섹션이. 그래서 패러그래프를 결과 섹션은 2문단에서 쓰시면 안 돼요. 결론 섹션은, 그러니까 컨클루전 섹션은 한 2 패러그래프 정도로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디스커션 섹션의 제일 마지막을 우리가 요 컨클루전처럼 요 이제 향후 연구 방향을 쓰시면 됩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리미테이션 쓰시고, 항상 논리적으로 그래요. 대부분 연구가 리미테이션 쓰고 난 다음에 향후 방향을 써라. 자, 그 다음에 때론 보면 리미테이션 섹션 전에 연구의 스트렝스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트렝스가 뭐냐 하면 이 연구의 강점이잖아요. 강점. 근데 연구의 강점은 개인적으로 좀 좋게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연구가 완벽하고 연구가 정말 뭐 데이터가 막 정말 빅데이터예요. 아주 뭐 퀄리티 있는 데이터예요. 또는 아주 퀄리티 있는 메서드를 썼어요. 그런 경우에만 쓰십시오. 스트렝스는. 리서치 이 논문에 대한 스트렝스를 괜히 썼다가 심사위원이 지우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자, 단 스트렝스는 써도 안 쓰는 게 낫는데 리미테이션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리미테이션은 가능한 많이 써주는 게 좋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한 거고요. 자, 나머지 이제 액놀리먼트 쓰시면 끝나는데, 자, 참고로 마지막, 참고로 제가 이걸 다시 앞으로 돌려서 이거를 제가 수학적으로 비율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중에서 제일 많이 쓰셔야 되는 건, 길게 쓰셔야 되는 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메서드랑 리절트. 왜? 얘네들은 과학적인 글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길게 쓰면 쓸수록 트집이 안 잡힙니다. 여러분들, 트집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창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서드랑 리절트를 최대한 길게 써라. 예. 이게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이게 좀 잘 쓰면 잘 쓸수록 그 논문은 어셋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러면 짧게 써야 되는 게 뭐냐? 인트로덕션하고 디스커션은 가능한 너무 길게 쓰지 마라. 왜? 이거는 여러분들 라이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심사위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면 여기서 뭐를 지적을 하겠습니까? 메서드나 리절트처럼 우리가 어떤 정해진 과학적인 내용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인트로덕션이나 디스커션에서 허점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짧게 쓰면 안 되고요. 이게 미리 정해줘서 인트로덕션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논문을 타겟팅을 항상 하고 쓰니까 예를 들면 그 저널의 워드 리미테이션이 4,000워드다 라고 하면 저는 예를 들면 인트로덕션은 한 5 패러그래프나 6 패러그래프 정도 쓰고요. 디스커션도 저는 5 패러그래프 이상 잘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파인딩 한 3개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리미테이션 쓰면 4 패러그래프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이제 컨클루전에 들어가냐 맞냐 이제 차이인데 컨클루전에 들어가면 5개가 되고요. 아니면 컨클루전 섹션을 따로 분리떼면 전 디스커션 섹션도 보통은 5문단 잘 안 넘어가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서 오냐? 여기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오냐? 얘는 선행용을 무조건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주는 게 리뷰 얘기를 할게요. 리뷰할 때 포인트를 줄 때는 초보일 때 여러분들이 어매초일 때는 여기 메서드랑 리절트를 포인트를 줘라. 그래서 적어도 선행연구가 이런 절차를 했구나,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구나, 요걸 이제 공부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처음 논문 이제 리뷰할 때, 그러니까 1학기 때 또는 뭐 학부 4학년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최소한 석사 2학기 때 마스터 코र्스 이제 2학기 때는 여러분들 포인트를 이 인트로덕션이랑 디스커션 쪽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논문을 쓰지. 얘만 들어간 게 뭐냐? 이게 보고서인 거예요. 레포트인 거예요. 메서드랑 리저트만 들어가면 그게 그냥 레포트예요. 그냥 레포트. 그러니까 요거를 창의적으로 써라. 요거 잘 쓰시는 분들은 많아요. 인트로덕션. 근데 디스커션 잘 쓰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 이거 공부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요 얘기하고 수업 마칠 거예요. 오늘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거를 제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딱 잡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이팅이 확 올라간다고. 왜냐하면 저는 리서처니까. 리서처가 제일 잘하는 게 뭐겠어요? 리서치지. 예. 또 저는 또 에디터이기도 하고 저는 또 리뷰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저널 리뷰어란 말이에요. 제가 리뷰어를 맡은 제가 지금 저널이 60종이 넘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 클리니컬부터 예를 들면 뭐 지금 퍼블릭 헬스까, 그러니까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건데 지금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다른 것보다 요것도 안 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타이틀은 이것도 이게 그래서 타이틀은 제가 좀 이 시간에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나중에 우리가 그 저기 메타 분석이나 시스템매틱 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의학 쪽에서는 시스템매틱 리뷰, 그러니까 체계적 고찰이라고 하는데 그때 보면 타이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다 과학적으로 배워요. 저희가 이게 이 안에 연구 목적이랑 우리가 디펜던스 베어러블이랑 인디펜던스 베어러블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 안에 메서드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이게 연구가 어떻게 될지 그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앱스트랙이나 서머리는 반드시 이제 논문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거는.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어떤 경우에 앱스트랙도 결국은 이게 아까처럼 그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앱스트랙을 이제 연속해서 쓰느냐, 기조체로 쓰느냐, 아니면 이거를 섹션을 나눠서 쓰느냐, 서브 타이틀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앱스트랙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백그라운드, 오브젝티브, 메서드, 리절트, 컨클루전 이 5개 다 들어가야 돼요. 내용이. 근데 그거를 생략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그 방법까지 하면 딱 쓰고 끝이야. 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앱스트랙 못 쓰면 만약에 심사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겠어요? 타이틀 다음에 앱스트랙이잖아요. 이거 잘 못 쓰면 리젝 당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예. 자, 그리고 초록은 이것도 저널마다 다 달라요. 저널마다 다른데 저널 어서 가이드런스를 보셔야 되는데 보통은 250단어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200단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밴쿠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밴쿠버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밴쿠버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논문 쓰시다 보면 보통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는데 심리학이나 이 밴쿠버 시스템에 따르면 보통은 이제 구조화된 경우 스트럭처, 그러니까 구조화됐다라는 게 뭐 오브젝트, 뭐 메서드, 리설트 이렇게 그 약간 뭐죠? 서브 타이틀 달아놓는 경우, 그런 경우는 250 월드 정도 되고요. 보통 그렇지 않은 200단어 미만이라는 게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 250단어 넘는 경우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 앱스트랙에서도 이게 스트럭처링이 돼 있는 경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키워드도 넣고, 키워드도 못 고르시는 분 은근히 많은데, 참고로 키워드 여러분들 키워드에 너무 약어 쓰시면 안 돼요. 키워드는 풀네임을 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검색했을 때 약어로 검색을 잘 안 하잖아요. 풀네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너무나 통상적으로 코비드 같은 경우는 약어로 쓰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네, 너무 많은데, 레퍼런스는 여러분들 그 엔드노트라든지 또 뭐죠? 다 까먹었네. 프로그램 여러 서식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조테로도 있고 조테로라고 있습니다. JOOTERO 그것도 많이 쓰고요. 뭐 엔드노트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네. 이 문헌 정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측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밴쿠버 측이 있고 이거 보신 분들만 알 거예요. 네, 뭐 참고해서 한번 쭉 보시고요. 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 너무 많다 내용이. 자, 일단 닫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